구독자 여러분은 은퇴 후에 경조사에 많이들 참석하시나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조의금을 카드 할부로 낼 수 있는 무인결제기가 등장했다고 하던데요. 조의금 낼 돈이 부족하면 카드빚을 내서라도 성의껏 성의를 표하라는 압박처럼 느껴져 씁쓸하더군요. 우리는 빚까지 지며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주거라 쥐어짜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강력히 반대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제 지인은 상갓집에 들고 갈 부의금을 놓고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더군요. 현역 시절 주위에서 상을 당했을 때 하던 대로 10만 원을 부조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퇴직해 집에서 쉬는 처지에 무슨 10만 원씩이냐며 5만 원만 하라는 것이었답니다. 내 부친상 때 그 친구가 10만 원을 했으니 나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설득을 해봤지만 막무가내였다 하던데요. 하는 수 없이 5만 원만 들고 갔지만 나중에 그 친구를 볼낯이 서지 않을 것 같다더군요. 이처럼 부조금은 은퇴자에게 현실이며 고민거리로 다가옵니다. 현실적으로는 은퇴자한테는 경조사비가 뿌린 대로 거둬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식이나 상갓집에 부조를 하는 경조사는 일종의 스트레스인데요. 축하해주고 위로를 해주기에 앞서 여러 경우에 수를 따지며 번민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 싶은데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는 순간부터 머릿속은 복잡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에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과 은퇴 후에 경조사에 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은퇴 후에는 불필요한 경조사는 거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경조사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면서 어쩔 수 없이 경조사에 참석하시지만 사실 돌려받는 금액은 평생 내가 뿌린 돈의 절반도 안 됩니다. 얼굴을 내밀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얼굴을 내민다면 얼마를 하고 과연 그 돈의 회수 가능성은 있는지 생각하면 삶이 팍팍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그 액수는 늘어나게 돼 있어 경조사를 일일이 챙기다 보면 빤한 수입으로 가랑이가 찢어지죠. 친인척이 아닌 이해관계로 인해 부조를 했던 대상들은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 몰라라 하기 십상입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후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상을 당했을 때 지금껏 갖다 바쳤던 경조비를 모두 수확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게 좋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동안 투자했던 것이 아깝지만 경조사에 대해선 현실적인 선택을 하더군요.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외면하고 자신의 경조사도 최대한 간소화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에 정말 동의하는 편인데요. 요즘에는 옛날과 달리 경조사 소식이 세금고지서처럼 느껴지거나 노후 은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실입니다. 부고장과 청첩장도 카톡 알림으로 받아보는 것이 대부분이죠. 경조사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뿌리를 내린 문화라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면과 형식을 앞세우는 허위의식을 버리고 경조사 대상 범위를 좁히면서 가계 형편에 맞춰 지출해야 나의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아무 기준 없이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다간 호주머니가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퇴 후에는 불필요한 경조사는 거르고 기준을 가지고 참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둘째는 경조사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예로부터 흔히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을 인맥관리의 노하우처럼 여겨왔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현역 시절과 달리 인간관계를 복잡하지 않게 정리해보세요. 진짜 친한 사람들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들 중심으로 경조사를 챙기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리스트 작성의 전제 조건은 혈연, 학연, 지연 버리기입니다. 먼저 가족을 1순위에 놓고 그 다음에는 사업상 관계가 아니라 취미나 종교 활동 등의 동반자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정을 잘 아는 가까운 지인들이 해당되는데요. 저도 한번 작성해보니 그 리스트는 20명 정도가 되더군요. 경조사비를 줄이려면 내가 내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2달에 1회 정도 경조사에 가고 비용은 1회 5만 원, 가족의 경우 10만 원을 책정해서 낸답니다. 반대로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주최자가 되었을 때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청된 사람의 숫자가 자신의 사회적 성공을 대변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배우자, 자녀들과 경조사에 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자신과 가족들이 원하는 장례식이 무엇인지, 소박하면서도 의미 있는 장례식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유언장처럼 사전 장례 의향서를 적어보세요. 작은 장례식의 기본 내용, 예컨대 수의를 마련하지 마라, 나를 모르는 사람은 부르지 마라,
너의 친구는 부르지 마라, 부의금을 주고받지 마라 등 자신이 원하는 장례식 분위기를 쓴 다음에 자녀들에게 건네보는 것도 좋답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의 부담을 덜 수 있죠. 셋째는 은퇴 후에는 돈 이야기만 하고 돈 빌리는 친구와는 멀어져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주변 지인들에게 몇 번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답니다. 몇십만 원이 아닌 1,000만 원 넘는 돈이었는데요. 최근 발생한 일이 아니라 최소 10여 년 전 이야기이니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천만 원은 될 터입니다. 그렇게 몇 명에게 몇 번 돈을 빌려줬지만 빌려준 돈을 한 번도 되돌려받지 못했죠. 빌려주면 받지 못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랬습니다. 어려우니까 돈을 빌린 것이고 그 후에도 일이 안 풀리다 보니 갚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은 몇 번 만나 얼굴만 아는 사이가 아니었죠.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돈을 빌려주기 전후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활을 다 알고 있답니다. 한 지인은 돈을 빌린 후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더군요. 해외여행을 가기로 가족과 약속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물론 가족과 약속하면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가족이 해외여행을 갈 돈이면 빌린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을 겁니다. 돈이 생기면 가족과 한 약속을 지키지만 빌린 돈을 갚겠다는 약속은 미룹니다. 너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돈을 빌려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 돈을 선뜻 빌려주다니 정말 진정한 친구다 등 고맙다고 하던 친구는 사라지고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더군요. 아,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렸었지, 갚아야 하는데 라고 한 번씩 떠올릴 뿐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돈을 빌렸다는 것을 상기해주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합니다. 아마 몇 년이 더 지나면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다른 사람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나이 들어서 이런 친구를 일찌감치 거르고 멀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은퇴 후에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과 은퇴 후에 경조사에 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렸는데요. 은퇴 후에도 경조사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용돈 사용처 가운데 하나가 부조일 수 있을 텐데요. 대개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경조사가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은퇴자에겐 보릿고개에 해당합니다. 수입은 왕창 줄었는데 자녀 결혼 등 가정의 대소사가 한꺼번에 밀려들죠. 그래서 더욱 현명히 경조사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과 주변 지인 사례로 나름대로 설명드린 것인데요.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며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기원합니다.